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금 전세시장하고 관련해서 좋지 않은 기사들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특히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기사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하는 건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사고를 대비한 보증상품이죠. 지난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의 액수와 보증사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9월까지 일어난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이미 작년 한 해치를 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깡통전세 위험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버리면 깡통주택이 되는 거죠. 현재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전세가율이라고 있는데 그 전세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수요가 급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세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집값 떨어지는 게 더 빠르다 보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매매가가 줄어들어서 전세가율이 올라버리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서울에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지역이 여럿 등장했고 일부 지방에서는 전세가랑 매매가가 사실상 같아져 버린 곳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갭 투자자들이 상당히 취약해지죠.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주택을 매매해서 집값 상승분을 취하는 부동산 투자 형태인데 집값과 전세금 갭만큼의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갭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매매가가 하락하는 만큼 전세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 계약 만료가 되어서 전세금을 내어줄 때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은 돈만으로는 내어줄 보증금이 부족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자기 돈 더 보태서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 거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의 갭 투자자들은 현찰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애초에 부동산 투자할 여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연끌하듯이 갭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여러 채 갭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현찰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터뜨리게 되는데 이런 갭 투자자들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갭 투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가 갭 투자였고 전국적으로 30%가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을 위주로 갭 투자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갭 투자 건수가 전국 최고였고 지금 갭 투자자들이 취약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듯이 지난 8월 기준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강서구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대출받아서 전세 자금 마련하는 입장에서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 전세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증가 역시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전세 사기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 사기 말고 요즘 일각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오히려 전세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반환 보증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증보험을 이용을 해서 사기를 친다는 거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매매가격 이상으로 전세가격을 띄워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을 신용불량자로 바꿔서 기획 파산을 일으킨 뒤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받아가라는 식으로 반환 보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래도 전세 관련해서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안 좋은 소식은 아무래도 금리 이야기겠죠. 최근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7%를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수준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올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번 달 추가로 큰 폭으로 금리가 더 오를 예정이고 11월 기준금리 인상도 매우 유력한 만큼 올 연말에 전세대출 금리가 8%대로 올라설 거라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자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데 힘이 실리고 있죠. 현재는 전세 자금에서 대출 비중이 큰 사람들이 주로 월세와 비교를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세가 조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갭 투자된 주택들의 위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금리도 더 오를 거라 전세 매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그런 계산을 할 때 쓰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리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올라서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도도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죠. 전세 제도 자체는 역사가 깊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현재의 전세는 주택 부족과 가계대출의 어려움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산업화 고도성장 시기에 들어서면서 도시로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반해 주택 공급이 그만큼 늘지를 못하니까 집값은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경제성장세도 가팔랐기 때문에 사실상 집값이 떨어질 걱정은 없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 당시는 금융 부분에서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금융이 발달하지 못해서 신용과 담보가치 평가도 제대로 안 되는데 개인한테 쉽게 돈 빌려주기 어려웠고 국가 차원에서도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은 기업 쪽에 몰아줬습니다. 특히 개인이 대출을 받는다 해도 산업화 고도성장 시기 적금이자가 연 10% 중반대에 많은 건 20%를 넘겼던 상황인 걸 감안해 보면 대출 받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전세라는 게 주요 주거 형태로 자리 잡는 배경이 되었던 거죠. 도시에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임차인은 집값의 일정 비율 수준의 보증금만 걸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거주를 할 수 있었고 계약기간 이후에는 원금 손실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가 매력적이었던 게 빈방 한 켠 내주면 이자 없이 목돈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전세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세는 주택의 입주권을 담보로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금융이죠. 혹은 그림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관계는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집주인은 채무자고 세입자는 채권자죠. 간단하게 전세의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어쩌면 전세의 조금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세 제도는 서민 주거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한편으로 전세 때문에 갭 투자처럼 투기 수요를 쉽게 끌어들여서 집값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세가 정작 전세 세입자들의 주택 구입이 더 힘들어지게 하는 이중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덕분에와 전세 때문에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실 텐데요. 자, 봅시다.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중의 하나로 전세 자금 대출을 좀 더 낮은 금리로 좀 더 한도 높게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죠. 전세 관련 정책 자금 대출 혜택 범위를 늘리기도 하고요. 무주택자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 시장에 자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오릅니다. 어쩔 수 없겠죠. 전세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지니까요.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하고 전세가 갭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이때부터 본격 등장하는 게 있죠.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줄면서 적은 돈으로 집 사기 유리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갭 투자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또 시장에 투자 수요가 늘면서 집값은 또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가는 또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또 무주택자들 불만 커지고 정부는 부동산 규제안 발표하고 임대 관련 자금 금융 완화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돈은 다시 전세가를 올리고 앞에서 한 이야기들이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식 부동산 불패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코로나 돈 풀기 시절에 극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 급등기가 오고 이렇게 풀린 돈들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까지 유발을 했는데요. 결국 감당 안 되는 수준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수십 년 만에 사상 유례없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급등하는 대출 이자는 빚을 내 집 사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유튜브, SNS, 부동산 어플들로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정보로 인해서 시장은 예전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얼어붙었죠. 그리고 깡통주택이 돼버린 피해는 투자든 투기든 주택을 구매한 사람과 그 주택에 들어가 있는 죄 없는 세입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참 전세라는 게 최초의 주택시장에 자리 잡던 배경하고는 다르게 투자라는 개념이 깊게 들어오면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세는 또 전세 나름의 역할을 하니까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전세 대출도 세입자를 위한 거긴 하지만 결국 또 갭 투자 등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수단이 되고, 부동산만큼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부동산 급등하던 시기에 전세가 오르고 국민들 불만 커진 상황에서 전세 대출 완화나 지원책이 나올 때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의 확대는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자금 동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요를 늘려서 임차인의 가격 협상력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공급은 뻔한데 전세 대출 쉽게 많이 받은 임차인들이 늘어서 전세 가격 상승에 본의 아니게 기여하게 되고, 임대인들 역시 전세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리면서 집값 상승의 수혜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세 대출 관련한 광범위한 지원, 범위 확대는 임차인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임대인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깡통 전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터지는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계약한 전세집들인데, 내년에는 2021년 부동산 가격이 거의 정점을 찍을 때 그때 전세 계약했던 세입자들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다가올 거니까 전세 시장에 여러 문제가 더 드러날 것 같고요. 저도 결혼하고 전세 사는 동안 돈 모을 시간을 버는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 제도의 장점을 잘 알긴 하는데, 그래도 전세나 전세 대출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